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지방 고을에서 실제로 있었을 법한, 아니 어쩌면 정말로 있었을지도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한 사또가 어떻게 주막집 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전말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진사 사또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진사는 35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양반 가문이었고 할아버지 때부터 세도가의 힘을 빌려 관직을 유지해온 집안이었죠. 김진사 본인도 학문보다는 인맥으로, 실력보다는 줄을 잘 타는 능력으로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마침내 40이 되던 해, 김진사는 경상도의 한 고을 사또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것도 꽤 큰 고을이었습니다. 1000호가 넘는 집들이 모여있고 장날이면 인근 고을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죠. 김진사에게는 이것이 평생의 기회였습니다. 이곳에서 3년만 잘 다스리면 한양으로 돌아가 더 높은 벼슬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부임 첫날부터 김진사는 위풍당당했습니다. 관아 앞들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 고을의 부모이니 너희는 자식처럼 나를 섬겨라. 세금은 한 푼도 밀리지 말고 관에서 시키는 일은 즉시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잘 보살피리라. 하지만 속으로 김진사가 생각한 것은 달랐습니다. 3년 안에 최대한 많은 재물을 긁어 모아야 한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김진사의 탐욕은 곧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그는 세금을 2배로 올렸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죠. 관아 건물이 낡아서 보수가 필요하다. 흉년에 대비해 곡식을 비축해야 한다. 등등.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걷어들인 세금의 절반은 김진사 본인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나머지 절반도 제대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엔 참았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김진사의 착취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봄에 씨앗을 빌려주고 가을에 2배로 받아가는 것은 예산일이었고 아들이 장가를 들거나 딸이 시집을 가면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습니다. 심지어 장사를 하려면 김진사에게 먼저 돈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춘심이라는 23 처녀입니다. 춘심은 고을 어귀에 있는 주막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춘심이 1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로 주막을 꾸려왔습니다. 춘심은 15부터 어머니를 도와 주막일을 거들었는데 손님들을 대하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춘심은 특별한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미소가 있었고 누구에게나 공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지녔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셈에도 밝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몰래 가르쳐준 덕분이었죠. 당시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춘심의 주막은 고을에서 가장 번성했습니다. 음식 맛도 좋았지만 춘심 모녀의 정직한 장사 덕분이었습니다. 술에 물을 타지 않았고 거스름 돈을 속이지 않았으며 가난한 손님에게는 외상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나그네들은 물론이고 고을 사람들도 춘심네 주막을 자주 찾았습니다. 김진사가 춘심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부임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이렇게 보고했죠. 사또 고을 어귀 주막집이 장사가 아주 잘 된다 하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이 드나든다 하니 상당한 돈을 벌 것이옵니다. 김진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막에서 세금을 더 받아야겠구나. 며칠 후 관아의 서리가 춘심네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사또 어른께서 주막세를 올리신다고 하셨다. 앞으로 매달 쌀 5가마를 바치도록 하라. 춘심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5가마라니요. 지금도 석 달에 1가마씩 바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서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사또 어른의 분부이니 따라야 할 것이요. 춘심은 분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죠. 어머니,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관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참고 견디는 수밖에요. 하지만 춘심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세상인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빼앗기는 것이 옳은 일인가? 세금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는 주막집 술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주 술을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값은 주지 않았죠. 그뿐인가요? 김진사의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간다며 노자돈을 내놓으라 했고 김진사의 생일이라며 예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춘심 모녀는 악착같이 번 돈의 대부분을 관아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심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춘심은 어머니를 업고 고을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운이 많이 빠졌소. 좋은 약재로 보약을 지어 드셔야 할 텐데 그러려면 돈이 꽤 들 것이오. 춘심은 울음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의원이 답했습니다. 은자 10량은 있어야 할 것이오. 10량. 춘심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겨우 5량이었으니까요. 춘심은 고을의 부자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막집 계집이 무슨 수로 돈을 갚겠느냐며 거절했죠. 춘심은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어머니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춘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진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탐욕스러운 사또라 해도 백성이 간절히 구하면 도와주지 않겠는가. 춘심은 용기를 내어 관아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지키는 군졸에게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군졸은 비웃었습니다. 주막집 계집이 감히 사또를 만나겠다고. 돌아가거라. 춘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사또께 전해주십시오.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고. 춘심의 간절함에 군졸이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춘심은 관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었죠. 김진사의 신복인 서리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춘심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여 약값이 필요한데 은자 10량을 빌려주시면 1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했습니다. 서리는 안으로 들어가 김진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서리가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돈을 빌려주실 수 있다 하셨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춘심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옵니까? 서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1년 안에 20냥을 갚아야 한다. 10냥을 빌려주고 20냥을 받겠다는 것. 이것은 사실상 폭리였습니다. 하지만 춘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춘심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심은 10량을 받아 의원에게 갔고 어머니는 약을 지어 드실 수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어머니의 병세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춘심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년 안에 20냥을 갚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막 장사로 한 달에 벌 수 있는 순수익이 기껏해야 한 양 남짓이었으니까요. 춘심은 잠을 줄이고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술을 빚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아에서 요구하는 세금과 갖가지 명목의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김진사는 춘심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춘심이 모은 돈은 겨우 5냥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년이 되어도 절반도 갚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춘심은 불안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김진사 같은 사람이 그냥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춘심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던 날 관아에서 서리들이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춘심은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꺼내 바쳤습니다. 하지만 겨우 8냥이었습니다. 서리가 비웃었습니다. 20냥을 갚기로 했는데 8냥이라니. 나머지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춘심이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냉정했습니다. 사또께서 말씀하시길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주막을 관에 넘기라 하셨다. 춘심과 어머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주막을 빼앗기면 살 길이 없었습니다. 춘심은 다시 한번 김진사를 찾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사또를 만나 사정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춘심은 관아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군졸에게 막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또를 만나지 못하면 여기서 죽겠다고 버텼습니다. 소동이 커지자 김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김진사는 재미있다는 듯 춘심을 불러들였습니다. 주막집 계집이 대단한 배짱이로다. 나를 만나서 뭐라 하겠다는 것이냐. 춘심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사또,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주막만은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김진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내가 갚지 못했으니 주막은 이제 관의 것이다. 춘심이 울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모녀는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진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내가 내 첩이 되면 빚을 탕감해주고 주막도 돌려주지. 춘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진사를 바라봤습니다. 김진사는 진심이었습니다. 춘심이 젊고 씩씩한 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춘심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막은 내일부터 관에서 관리한다. 너희 모녀는 당장 나가거라. 춘심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관아 문을 나서며 춘심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춘심은 고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김진사의 횡포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사또와 맞서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춘심에게 조언했습니다. 고을에서는 안 되니 한양으로 가서 상소를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데도 돈이 들고 상소를 올린다 해도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춘심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양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이웃집에 맡기고 춘심은 홀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보름을 걸어 한양에 도착한 춘심은 암행어사를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어떻게 만나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춘심은 궁궐 앞에서 격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격쟁이란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직접 임금께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춘심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죽더라도 이 억울함을 알려야겠다고. 어느 날 아침 임금이 궁궐 밖으로 나들이를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춘심은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행렬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백성을 살려주소서. 순간 호위 군사들이 춘심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뢰어 보라. 춘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경상도의 한 고을 사또가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빚을 핑계로 주막을 빼앗으려 했으며 첩이되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을 임금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춘심이 대답했습니다. 천지신명께 맹세코 사실이옵니다. 임금은 즉시 암행어사를 파견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고을에 가서 사또의 비리를 조사하고 사실이 드러나면 엄히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춘심은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몰랐습니다. 김진사에게 한양에 강력한 뒷배가 있다는 것을. 소식은 빠르게 김진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한양의 세도가가 밀서를 보내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것, 주막집 계집의 고발 때문이라는 것. 김진사는 당황했지만 곧 계략을 짰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백성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해서 입을 막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김진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주막의 장부를 모두 불태웠고 춘심의 어머니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협박했습니다. 만약 암행어사가 와서 묻거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하라. 그렇지 않으면 역적으로 몰아 삼족을 멸할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한편 춘심은 한양에서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암행어사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고을에 도착한 춘심을 기다린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춘심은 즉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김진사가 춘심을 맞았습니다. 내가 한양에 가서 거짓 상소를 올렸다지. 임금을 속인 죄로 너와 내 어미는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 김진사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증언하면 어머니를 풀어주고 주막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춘심은 갈등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김진사의 죄는 묻히고 맙니다. 춘심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령 어머니와 자신이 죽더라도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암행어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젊지만 눈빛이 예리한 선비였습니다. 암행어사는 먼저 고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진사의 협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암행어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암행어사는 춘심을 찾았습니다. 춘심은 암행어사 앞에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김진사가 어떻게 세금을 올렸는지, 어떻게 빚을 빌미로 주막을 빼앗으려 했는지, 어떻게 첩이 되라고 협박했는지. 암행어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춘심이 답했습니다. 장부는 모두 불탔지만 고을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암행어사는 다시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하나 따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김진사의 눈을 피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이 2배로 올랐다는 것,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다는 것, 춘심의 주막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 증언들이 쌓여갔습니다. 마침내 암행어사는 마패를 꺼냈습니다. 김진사 앞에서 마패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암행어사로다. 너의 죄를 낱낱이 밝혀냈으니 엎드려 죄를 청하라. 김진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직도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모함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는 단호했습니다. 수십 명의 증언이 있고 증거도 충분하다.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다. 김진사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저에게는 한양에 강력한 뒷배가 있습니다. 이 일이 커지면 어사께도 불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자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는 모르겠으나 왕명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지은 죄는 백성을 수탈한 것만이 아니다. 임금을 속이려 했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무고한 백성을 감금했다. 이 모든 것이 역적의 죄에 해당한다. 김진사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암행어사는 김진사를 결박하고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춘심의 어머니를 즉시 풀어주라 명령했습니다. 주막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했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암행어사는 춘심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머니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느냐? 춘심이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거짓을 말했다면 그것은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백성이 있다니. 그는 춘심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사양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고을에 앞으로는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또가 오게 해주십시오. 암행어사는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께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김진사를 파직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춘심의 의로움을 기리기 위해 정문을 세우라 명했습니다. 고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고 그는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관리였습니다. 춘심은 다시 주막을 운영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회복되었고 주막은 이전보다 더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춘심이 가장 기뻐한 것은 고을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춘심을 존경했습니다. 그 작은 여인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김진사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춘심의 의로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 그 용기가 김진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유배 생활 3년째 되던 해, 김진사는 사면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관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간 곳은 춘심의 고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악랄했던 사또가 왜 돌아온 것인가? 김진사는 춘심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춘심은 김진사를 보고 경계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진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소. 춘심은 의아해했습니다. 김진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소. 하지만 속죄하고 싶소. 남은 생을 이 고을 백성을 위해 살고 싶소. 춘심은 김진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춘심은 말했습니다. 저는 사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용서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또께서 정말 뉘우치신다면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김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겠소. 김진사는 고을에 머물렀습니다. 한양의 집도 재산도 모두 정리하고 작은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병든 사람을 돌봤으며 다리와 길을 보수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김진사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고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김진사라 부르지 않고 김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춘심의 주막 앞을 지나며 묵묵히 인사했습니다.
춘심도 이제는 답례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김진사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춘심은 소식을 듣고 약을 지어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토록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해주시오? 춘심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과거의 죄는 과거의 것입니다. 김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평생 권력에 취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소. 하지만 당신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람으로 대해주었소. 나는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드려야겠소. 김진사는 병든 몸을 이끌고 춘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심은 황급히 김진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평범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준 스승이요. 권력이 아니라 정의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 지위가 아니라 인품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소.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김진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를 애도했습니다. 한때 미웠던 사또였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춘심은 김진사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선생님은 용서받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춘심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30이 넘어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주막은 여전히 번성했고 춘심의 이름은 멀리까지 알려졌습니다. 의로운 여인, 권력에 굴하지 않은 여인으로 춘심의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다른 고을로, 다른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약하고 가난한 백성일지라도 정의를 지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은 의로운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춘심도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 춘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춘심의 주막 자리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의는 권력보다 강하고 진실은 거짓보다 오래 산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진사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은 백성의 신뢰 위에 서 있지 않았기에 무너졌습니다. 권력은 두려움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사랑과 존경에서 나옵니다. 둘째,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실현됩니다. 춘심은 약한 여인이었지만 진실을 말했고 그 진실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정의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용서와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김진사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반성하고 노력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춘심이 김진사를 용서한 것은 그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용기의 중요성입니다. 춘심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두려워 침묵했다면 김진사의 횡포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위험하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섯째, 공동체의 힘입니다. 춘심 혼자만으로는 김진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진실을 증언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합니다. 여섯째, 진실의 힘입니다. 김진사는 증거를 없애고 사람들을 협박했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감춰질 수 있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청렴의 가치입니다.
춘심은 정직하게 장사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신뢰가 위기의 순간에 그녀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부정직이 쌓이면 신뢰를 잃습니다. 여덟째, 인내의 미덕입니다. 춘심은 즉각적인 보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절차를 통해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아홉째, 효심과 의로움의 조화입니다. 춘심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것이 의를 저버리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춘심의 어머니는 딸이 진실을 말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열째, 겸손의 아름다움입니다. 춘심은 승리한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사양했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춘심은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 춘심 같은 사람이 그토록 고생해야 했을까요? 왜 김진사 같은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백성의 목소리를 들을 통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물론 조선시대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법의 지배가 확립되었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력의 횡포는 존재합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약자를 착취하고 정의를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춘심의 이야기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춘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또한 김진사의 변화도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 진정한 정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을 벌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변화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춘심의 이야기가 전설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갈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약자도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춘심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춘심이 보여준 영웅입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심과 용기면 충분합니다. 김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김진사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지고 이익 앞에서 양심을 타협하는 유혹.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권력이라도 남용하지 않도록, 작은 이익이라도 부정직하게 취하지 않도록. 이야기는 끝났지만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춘심의 정신은 시대를 넘어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춘심 같은 사람들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춘심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김진사처럼 살고 있는가? 물론 대부분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성인도 완전한 악인도 아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 춘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못 본 척하지 않기. 약자의 편에 서기. 정직하게 살기. 권력을 남용하지 않기. 진실을 말하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역사는 춘심 같은 사람들로 인해 발전해 왔습니다. 권력에 맞선 용기 있는 사람들, 진실을 지킨 정직한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세상은 여전히 암흑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 춘심한 사람의 용기가 고을 전체를 바꾸었듯이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 위에 군림하던 사또가 끝내 주막집 딸에게 무릎 꿇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권력이 정의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진실이 거짓보다 오래 간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춘심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